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짙어가는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와 사랑으로 물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쉼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삶의 속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 소망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또 흘러서 이만큼 와버린 우리 수많은 일들은 일어났고 그대와 나 같은 시간 안에 살았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대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그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난 지금 여기 머물러 떠나지 않고 그대의 곁에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시리즈의 10번째 주인공 줄리박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온 줄리박님의 진솔한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줄 거라 믿습니다. 무사히 전공을 마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여 학교를 다니던 중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 키우느라 정신없는 시간이었고 힘들었지만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산타 모니카에 있는 미국인이 운영하는 회계 관련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인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저는 직장으로 향했고 일을 마치면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들을 데리고 집에 오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고 따뜻한 어머니와 화목한 가정에 시집을 와서 소중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활만 오래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남편 친구 중 보험하는 친구가 있어 하나 들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권해주는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권해주는 것을 들다 보니 매달 $350의 보험비로 나갔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해외에 나갈 때 $200 이상은 가지고 갈 수 없었기에 모두가 어려운 이민 생활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너무 커 부담이 되어 약 6개월 붓고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유순하고 남에게 싫은 말을 잘못하는 성격이라 늘 옆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편은 친구들이 불러내면 거절하는 법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나갔고 술값 지불도 본인이 대부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일을 마치고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제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친구가 부르는 장소로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삐삐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신경이 곤두선 채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되어도 들어오지도 아무 연락도 없는 남편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품은 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서둘러 출근을 하였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막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막내 시누이인 아들의 고모 전화였습니다. 에릭 아빠 영어 이름이 리처드 맞아?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늘 가족끼리는 한국 이름을 불렀기에 영어 이름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라고 말하자 이를 조퇴하고 올 수 있는지를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섬하고 쌓은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보스에게 가서 저 집에 가야겠어요. 아무래도 제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라고 남의 말하듯 뱉어내고는 돌아섰습니다. 너무도 태연히 말하자 저의 보스는 놀라 어떤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며 빨리 집에 가라.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 때와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도 평온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들리는 울음소리. 아, 올 것이 왔구나. 내 예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에릭 아빠가 죽었대 하는 말에도 상상외로 차분했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동요 없이 마치 짜여진 어떤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무덤덤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시체 부검소에 큰 시누이와 큰 조카와 함께 갔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저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2명만 가서 신원 확인을 하고 소지품도 확인하여 모든 것이 확실한 것을 알게 되자 시누이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저는 정말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2살 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다른 가족들은 사진을 준비하고 분향 장소를 마련하고 모든 장례 절차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밤새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 분향을 하고 한쪽에서는 국밥을 끓여내고 또 한쪽에서는 화투를 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반쯤 혼이 나가 위에서 제가 저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뷰나잇을 할 때 왜 그렇게 무섭던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평소의 대담함과는 달리 남편이 누워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해도 발을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도 의자에 털썩 앉아있을 때 룸메이트였던 간호사 언니가 다가와 줄리, 괜찮아? 묻습니다. 응, 괜찮아. 내 남편 죽은 거 알아? 응, 알아. 그런데 여기서 저기로 넘겨다 보는데 내 남편인 에릭 아빠 같지 않아. 엉뚱한 시체를 갖다 놓고 왜 내 남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언니, 하고 말하자 언니가 다시 묻습니다. 줄리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그때 사람들은 제가 좀 이상해졌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장례식 날은 제 눈에 퍼붓는 폭우로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쌓였던 눈물이 폭발이라도 하듯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정말 죽었나 보다. 남편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와 젊은 저를 두고 떠난 것이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새엄마 가정 밑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대물림하지 않고 키워야 하나 하는 막연함 때문에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미운 마음으로 가득 차 분노의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령이심에도 꿋꿋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참석 못하셨지만 막내 아들을 먼저 보낸 슬픔에 아마도 혼자 집에서 통곡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사늘한 찬기가 느껴지고 무섭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같이 들어와 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늘 따뜻하고 묵묵히 대가족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음식도 챙겨주시고 주말마다 모이는 대식구들과 방문객들로 분벼도 말없이 집안일을 감당하는 마음 넓은 형님과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주어 너무 든든했습니다. 옷가지들과 필요물품 몇 가지를 함께 챙겨 어머니, 시아주버니, 형님, 큰시누이, 조카가 함께 사는 대가족 집에서 그날부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에서 제가 아닌 헛껍데기로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죽은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성 서부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교사 과정에 등록을 하고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를 하였습니다. 과정을 모두 끝내고 원장 자격증까지 땄지만 유치원 교사 봉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다니던 어카운팅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배운 것은 아들을 양육하는 데 적극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대가족 속에서 살다가 방 하나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따로 살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아들의 유치원 시간이 끝나면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우리 집으로 와 잠만 자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 집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어머니의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어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과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암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2개의 암 진단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80이 다 된 고령이셨지만 어린 손주인 아들을 돌보시겠다는 신념으로 꿋꿋이 잘 버티셨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어느 날부터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뵙기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머니같이 좋으신 분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실까 하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결국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6살 때였습니다. 저는 종종 일을 끝내고 아들과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이 되어 힘든데 뭐하러 오냐고 자주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참 많이 의지하였고 항상 힘이 돼 주셨기에 어머니의 악화되는 상태를 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어머니를 일찍 데려가시려 할까? 내 아들이 좀 더 자랄 때까지 살아계시면 안 되나? 그런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당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신 듯 내가 지금 죽어도 후회되는 것이 없다만 혼자 된 너와 손주가 마음에 걸려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머니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어머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고 말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고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이 가고 4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무렵 저는 한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집에 그 남자를 데리고 왔을 때 아들의 저항은 엄청났습니다. 포스트잇 종이에 아웃 오브 오어더라고 써서 앉을 수 있는 의자마다 따라 다니면서 붙이고 그 남자가 앉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안 돼. 그때의 아들의 반응은 또 다른 쇼크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완강한 저항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면 엄청 삐뚤어질 수 있고 마음의 상처로 남겠구나 생각하면서 저는 재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둘이서 살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주변에서 남자들을 소개해 거절하지 못하고
몇 번을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남편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은 희미해지고 좋았던 점, 그리고 제가 못해주었던 것, 함께했던 좋았던 추억만이 뚜렷해지면서 소개받은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별한 경우는 이혼한 경우와 마음 상황이 그렇게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줄리방님의 삶의 마지막 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예술이 과학과 만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 르네 플레밍의 뮤직 앤드 마인드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음악이 들려주는 그 따뜻한 울림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시죠. 르네 플레밍은 우아하고 서정적인 목소리로 이 시대의 백작 부인이라 불리는 무대 위의 디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한 송이 바람꽃처럼 위로와 치유를 전해줍니다. 플레밍의 음악 세계는 오페라와 리트 같은 전통 클래식뿐 아니라 재즈, 팝, 인디록 등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장르까지 폭넓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르네 플레밍이 음악과 과학의 경계를 잇는 아주 특별한 예술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음악이 단순히 감정을 움직이는 예술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뇌, 그리고 건강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뮤직 앤드 마인드입니다. 뮤직 앤드 마인드는 음악이 인간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과 위로, 또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지를 탐구하는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플레밍은 미국 국립보건원 NH와 케네디 센터와 협력하여 심지어 MRI 기계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음악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밝혀보기 위해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뮤직 앤드 마인드 프로젝트는 전 세계 박물관과 의학기관, 예술축제 등에서 진행되는 강연과 대화 시리즈를 비롯해 음악치료, 신경과학, 발달, 이학적 응용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이 치매나 파킨슨병, 뇌졸중과 실어증 재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기억, 그리고 정체성을 깨우는 기억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르네 플레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언어가 닿지 않는 곳까지 닿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진 이들에게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는 다리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음악은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움직이고 잊혀진 기억을 불러내며 자신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7절이고 설교 제목은 인생의 가장 무서운 복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이런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꾸었는데 금은 보자기를 뒤집어선 괴한이 나타나서 무디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입을 벌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눈을 막아서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손을 묶어서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부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 괴한이 그 말을 가로채서 사랑 대신 저주를 퍼붓게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무디가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외치며 금은 보자기를 벗겨보았더니 놀랍게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적들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가장 무서운 대적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왜곡된 편견, 나의 강한 자아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나의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위기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복병은 환경도 아니고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순간 무너진 예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는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노아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그는 온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악에 빠졌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큰 구원의 발판을 만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자식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포도주에 취해 잠을 자다가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케이스는 어떤가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가장 위대한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말렉이나 에돔 족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자신의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성군 다윗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린 주범은 사울 왕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의 길도 아니었어요. 그가 사울에 쫓겨다니며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지 못하고 굶주렸지만 오히려 경건했죠. 그때 가장 깊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부유해졌을 때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자기 가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고 왕국 전체가 붕괴되는 위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처럼 몰락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내면에 숨어있던 정욕이라고 하는 복병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무서운 적은 드러난 대적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복병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의 화살을 당길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대적, 그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복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언제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가장 무서운 복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히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무서운 결과를 낳는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최초 인간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범죄한 내용 자체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하게 된 근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즉 교만이 모티브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더 원천적으로 그것으로 올라가서 사탄을 사탄되게 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 28장 말씀에 하면은 그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 보좌 곁에 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존귀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였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죠.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닝 스타라는 뜻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라틴 말로는 이것을 루시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계명성과 같았던 이 천사장이 왜 몰락하게 됐을까요?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사탄의 본성을 닮은 사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몰락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질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만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헬렌 켈러의 말을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와 사랑으로 물든 평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